아마 당신의 찬장에도 라면 한두 봉지는 꼭 있을 겁니다. 그쵸? 한국인한테 라면은 뭐랄까, 그냥 즉석식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허기를 달래주기도 하고 어떨 땐 뭐 특별한 기억이랑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라면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 대표 주자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 라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수출액마저 넘어섰으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와, 진짜 놀라운 성장세인데요. 불과 한 10년 전, 그때 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12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15%가 넘으니까요. 대체 K라면의 어떤 점이 이렇게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뭐 3, 4분 만에 뚝딱 끓여 먹는 이 라면 한 봉지에 어떤 과학이랑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지. 맛있긴 한데 항상 그 건강 걱정? 이것도 좀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덜어낼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K라면 성공 요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면발이랑 스프에 담긴 쓴닭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들, 그리고 당심의 라면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그런 실용적인 팁까지 다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K라면 성공 신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속을 들여다볼까요? 그 한국무역협회 KITA 자료 보니까요. 2024년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약 12억 5천만 달러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이 한 8억 5천만 달러 정도인데 꽤 큰 차이로 앞지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연평균 15% 이상씩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이게 그냥 뭐 반짝 인기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그 핵심 동력 중 하나는 한류와의 시너지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한류요? 이게 근데 단순히 한국 문화가 인기네? 그럼 라면도 잘 팔리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짜파구리. 아니면 뭐 BTS 지민 씨가 즐겨 먹는다는 그 불닭볶음면이라든지 SNS에서 막 불닭 챌린지 이것도 엄청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컨텐츠들이 라면을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경험이요? 네.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하거나 뭐 아이돌이 먹는 음식을 직접 맛보면서 마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그런 수단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경로 1위가 SNS나 유튜브 영상이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가격이나 맛 자체를 넘어서 뭐랄까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가 이게 또 의외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간편식 수요가 언쟁 불었고 동시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로 K 콘텐츠 소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타이밍이 정말. 네. 그래서 K라면 인지도가 그 시기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뭐 기존의 한식당 중심의 K푸드 걱산 그걸 1.0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문화 콘텐츠랑 결합된 가공식품이 주도하는 K푸드 세계화 2.0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K푸드 2.0 시대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일본 라면과의 차별화 전략, 이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 라면은 주로 그 지역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맛, 뭐 장인 정신, 이런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K라면은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맛,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는 그 트렌디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 외국인들까지 막 열광하게 만든 강력한 매운맛. 아, 매운맛. 네, 이른바 맵심이라고 하죠. 매운맛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맵심.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서 뭔가 도전적이고 강력한 풍미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 코드, 뭐 그런 걸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와, 듣고 보니까 K라면의 성공은 정말 맛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문화, 트렌드, 또 시기적인 요인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네요. 그렇죠. 물론 기업들의 노력도 엄청났겠죠? 아, 당연하죠. 삼양식품의 그 불닭 시리즈는 뭐 이제 K라면 수출의 거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해외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면서 전체 수출액 1위를 이끌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신라면을 앞세운 농심, 탄탄한 인지도에다가 또 미국 현지 생산 기반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아, 농심도 만만치 않군요. 네. 그리고 오뚜기나 팔도 같은 기업들도 각자 개성 있는 제품들로 해외 시장에서 계속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정말 잘 나가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위상도 여전히 굳건하잖아요. 수일 라면 점유율이 5%도 안 들은다는 거 보면 와, 한국 사람들 라면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엄청나죠? 2조 8천억. 와. 부동의 1위는 역시 신라면이고 그 뒤로 뭐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진라면 이런 제품들이 쭉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모두 사랑받는 참 독특한 위치에 있는 식품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먹는 라면인데 우리가 그냥 3, 4분 만에 뚝딱 끓이는 이 한 봉지에 사실은 상당한 과학기술이 숨어 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라면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식품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면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면발. 그 특유의 쫄깃함 있잖아요. 있죠. 그게 밀가루 반죽할 때 생기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그물망 구조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탄력이랑 식감을 위해서 밀가루 종류나 배합 비율, 반죽 과정 같은 거를 최적화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면발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모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여기에도 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물결 모양, 웨이브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떠 고리죠? 첫째는 면이 끓는 물이랑 닿는 표면적을 넓혀줘요. 그래서 더 빠르고 균일하게 익도록 도와주고요. 둘째는 면 가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달라붙는 걸 막아줘요. 아하. 그리고 셋째로는 끓이는 동안에도 적절한 탄력을 유지하면서 쉽게 퍼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안정성을 주는 거죠. 와, 그냥 꼬불꼬불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조리 편의성이랑 식감까지 다 고려한 설계인 셈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그 기름에 튀긴 유탕면 있잖아요.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과학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면을 그 고온의 기름에 아주 빠르게 튀기는 과정에서요. 면 속에 있던 수분이 확 증발하거든요. 네. 그때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걸 다공질 구조라고 하는데요. 다공질 구조? 네. 이 구멍들이 라면 끓일 때 마치 스펀지처럼 뜨거운 물을 쫙 빨아들여서 단 몇 분 만에 면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되고 익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익는 거였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튀기는 온도나 시간, 또 어떤 기름을 쓰느냐,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면의 식감이나 쫄깃함, 국물이 얼마나 잘 배는지 이런 게 크게 달라지거든요. 각 제조사마다 다 고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좀 건강 생각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이나 생면 이런 타입도 많이 나오긴 하죠. 맞아요. 겉면은 튀기지 않고 뜨거운 바람 같은 걸로 말린 면인데 아무래도 유탕면에 비해서 칼로리나 지방 함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물론 식감이라든지 국물과의 어울림 이런 건 유탕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이제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면발 얘기 들어봤는데 면발만큼이나 라면 맛의 핵심은 역시 스프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봉지 안에 맛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라면 스프.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맛가루 단순히 섞어 놓은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요? 네.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맛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감칠맛, 우마미라고 하죠. 아, 감칠맛. 네. 이게 단맛, 짠맛, 신맛, 쓴맛에 이은 제5의 맛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흔히 그 MSG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탐선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 감칠맛을 내는 역할을 해서 국물 맛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주는 거죠. 하긴 소금의 짠맛, 설탕의 단맛, 또 고춧가루의 매운맛, 여러 가지 재료에서 나오는 풍미들이 다 잘 어우러져야 할 텐데 와, 그 비율 찾는 게 진짜 어렵겠어요. 바로 그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스프 개발의 핵심 과제입니다. 수많은 관능 평가, 그러니까 직접 맛 테스트를 통해서 각 성분 간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죠. 아, 너무 짜거나 달지도 않으면서 각 재료의 풍미는 또 잘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을 내야 하니까요. 심지어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하는 나라나 지역의 입맛에 맞춰서 매운맛 강도나 짠맛 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기도 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라면 특유의 그 강렬한 매운맛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고춧가루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캡사이신 추출물 같은 걸 활용해서 원하는 매운 정도랑 풍미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 라면 봉지 뒤에 적힌 물 550ml? 뭐 이런 조리법도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제조사가 권장하는 그 물의 양은 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테스트해서 찾아낸 그 스프의 맛과 향이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되는 최적 농도인 거죠. 그렇구나. 물이 너무 많으면 싱거워지고 제맛이 안 나고 또 너무 적으면 짜고 맛이 좀 이상해지겠죠. 물 온도도 중요해요. 100도씨에 가까운 팔팔 끓는 물에서 조리해야 면도 제대로 익고 스프의 풍미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제맛을 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라면 한 그릇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이랑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고 편리한 라면이지만 먹을 때마다 슬그머니 드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 몸에 좀 안 좋을 텐데 하는 그 죄책감. 있죠, 있죠. 특히 나트륨 함량이 늘 걱정이에요. 보통 라면 한 봉지에 1800에서 19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WHO 하루 권장량 2000mg에 거의 육박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라면을 즐겨 드시는 많은 분들의 딜레마일 겁니다. 근데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죄책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스프 양을 조절하는 거죠. 스프를 다 넣지 말고요. 네, 전부 다 넣지 않고 한 2분의 3 정도만 넣고 만약에 좀 싱겁게 느껴진다 싶으면 후추나 고춧가루 아니면 마늘, 파 같은 향신 채소로 풍미를 보충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국물에 녹아 있으니까요. 국물 먹는 양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만약 국물을 포기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끓일 때 우유를 반 컵 정도 넣는 방법도 있어요. 우유요? 라면에? 네. 우유에 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좀 돕기도 하고 국물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라면 다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도움이 되고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군요. 그럼 혹시 칼륨이 많은 채소를 듬뿍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시금치나 버섯, 양파, 콩나물, 배추, 이런 채소들 듬뿍 넣으면 칼륨 섭취도 늘리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라면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으니까 영양 균형에도 훨씬 좋죠. 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면만 따로 한번 삶아서 찬물을 버리고 새물에다가 스프를 넣고 끓이는 방법도 있어요. 면만 따로요?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면 자체에 흡수된 나트륨이나 유탕 처리된 기름기 일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트륨 함량을 최대 2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27%면 꽤 큰데요? 좀 귀찮아도 해볼만 하겠네요. 지방 섭취 줄이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면을 한번 데쳐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유탕면의 기름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끓는 물에 면을 잠깐 넣었다 빼서 기름기를 좀 걷어낸 다음에 새물에 스프랑 같이 끓이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군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이나 생면 제품을 고르는 거고요. 결국에는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군요. 라면만 떡 먹으면 탄수화물이랑 지방 위주가 되기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고탄수화물, 고지방, 그리고 단백질은 좀 적은 식품이다. 이걸 인지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좀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요? 달걀 하나 풀어서 넣거나 아니면 두부,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거 추가하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포만감도 훨씬 높아지죠. 채소 듬뿍 넣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라면도 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좋은 팁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걸 넘어서서 정말 창의적인 요리로 변신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라면의 가능성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라면은 이제 단순한 간편식을 넘어서 하나의 플랫폼이나 캔버스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요? 네, 어떤 재료랑 조리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요리로 막 재탄생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SNS 보면 진짜 기발한 레시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파스타처럼 만든 토마토 라면이나 투움바 라면, 라면 그라탕 이런 퓨전 스타일도 인기 많고요. 네네. 또 매콤한 열라면에 순두부 넣어서 만드는 순두부 열라면처럼 기존 라면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변주도 많고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된장 냉라면 이런 것도 있고 일본 스타일 따라한 K 마제소바나 찍어 먹는 K 추케멘 같은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끓이는 방식을 넘어서는 시도들도 눈에 많이 띄어요. 삶은 면을 샐러드 채소랑 섞어서 라면 샐러드로 먹는다거나 불닭볶음면을 타코 속재료로 쓰는 불닭 타코. 불닭 타코요? 와, 상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심지어 밥 대신에 비빔면이랑 차돌박이를 넣어서 만든 차돌 비빔면 김밥이나 유부 속에 볶음 라면을 채워 넣는 유부라면 같은 정말 상상 영넘치는 메뉴들도 있더라고요. 유부라면. 대단하네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 꿀조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짜파구리,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는 이제 뭐 거의 고전이 됐고 짜차면, 짜파게티 플러스 참깨라면이나 멸치 칼국수 플러스 사리곰탕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라면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드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보면 라면이 우리 식문화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면이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 그렇죠. 한국 최초의 라면은 언제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 9월 15일에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삼양라면입니다. 아, 그 주황색 봉지의 원조라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삼양식품 창업주이신 고 전중윤 회장님께서 전쟁 후의 식량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일본 묘조식품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라면 생산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 식량난 해결 목적이었군요. 네,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식품을 보급하려는 목적이셨죠. 그때 당시 가격이 10원이었고 닭고기 국물 베이스였다고 합니다. 10원. 와, 그 상징적인 주황색 포장에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 네. 한 디자인 관련 서적을 보니까요. 초기에는 일본 제품 디자인을 좀 모방했지만 1969년부터 삼양라면 고유의 그 주황색 포장이 등장했다고 해요. 네. 이 주황색이 식욕을 돋우는 색이기도 하고 또 당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친숙했던 쇠고기 장국이나 장터국밥의 그 붉은 국물 색깔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연상시켜서 좀 친근감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실제로 70년대에는 많은 후발주자들이 이 주황색 포장을 따라하면서 라면 포장에 거의 표준처럼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아,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농심 신라면이 그 강렬한 붉은색 포장으로 딱 등장하면서 라면 포장 디자인의 흐름이 확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세대 교체처럼 디자인 트렌드가 바뀐 셈이죠. 하지만 삼양식품에게는 또 뼈아픈 시련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 불거졌던 이른바 공업용 우지 파동입니다. 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검찰이 삼양식품 등이 식용 기준에 맞지 않는 값싼 수입 쇠기름, 그러니까 우지를 라면 튀김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죠. 언론에서는 이걸 막 공업용 우지라고 좀 자극적으로 보도했고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이후에 8년 동안 법정 다툼을 했고 결국 1997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우지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유권 해석도 있었고요. 아, 결국 무죄가 났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그 충격이랑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는 등 큰 위기를 겪었죠. 이후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 운동을 벌여주기도 했고요. 이 사건은 뭐랄까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같은 여러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한국 라면사의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라면 한 뭉치에 한국 현대사의 단면과 수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녹아있네요. 자, 오늘 K푸드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라면의 여정을 쭉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비결부터 한 그릇 속에 담긴 과학, 그리고 더 건강하고 다채롭게 즐기는 방법까지. 네. 라면은 이제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서 문화와 트렌드, 그리고 과학 기술이 다 어우러진 아주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리하고 또 무엇을 곁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양적으로도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제 마트에서 라면 코너 지나실 때 아니면 찬장에서 라면 봉지 꺼내실 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번 라면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 팁이나 좀 색다른 레시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배고픔을 달래주던 값싼 식량에서 출발했던 라면이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을 사로잡은 문화상품이자 또 창의적인 요리의 재료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식문화, 또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변화하는 욕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